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김남국 하면 이모님 떠오르십니까? 김남국 가상자산 15억 4,643만 원 해서 1등 2천만 원 이상이 5명. 그 명단과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남국 방지법 이후의 첫 재산 신고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의 6명, 민주당이 10명, 모두 20명. 이명수, 조응천, 김홍걸 이런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조국 혁신당의 비례 순번 1번 받은 사람 있죠? 박은정 검사.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만 직전까지 검사였습니다. 재산을 보니 1년 사이에 무려 41억이 늘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남편, 이 소득이 급증한 결과였다. 그 남편이 작년 2월에 개업을 했는데 1년 만에 예금이 2,100만 원에서 33억.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종근, 검사장 출신 다단계 가상화폐 전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이용우, 이 사람 역시 변호사고요. 더불어민주당 공천받아서 지역구 출마하는 사람입니다. 공천이 되자 내가 사실은 말을 안 했는데 그동안 수임받은 사건이 500건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사 등록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500여 건의 경유 증표, 이것을 한꺼번에 서울 변호사회 전산망에 입력했다. 이 경유 증표라는 건 뭐냐?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가령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또는 몰래 변호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그것을 나중에 서울 변호사회가 알고 지금 이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기세가 한껏 올라온 조국 혁신당.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 비례대표 후보들 면면이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후보자들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 재산이 1년 새 41억 원이 늘어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한 남편 재산인데요. 자, 한 기자, 이거 전관 애우 아니냐? 뭐 본인들은 뭐 확인도 부인도 현재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예, 박은정, 이종근 부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대표적인 친문 검사들로 평가가 됐습니다. 실제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검 형사부장까지, 그러니까 검사장까지 지내면서 핵심 요직을 지냈었고요. 이 변호사는 실제 작년 3월에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과 페이스북에 이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이라는 전관 변호사 경력을 앞세워서 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이 마약, 이렇게 가릴 것 없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동에서는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실제로 1년 만에 이 부부 예금이 갑자기 40억대로 증가했고요. 모두 현금성 예금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작년에 빌린 대출금 4억 원도 모두 갚았고 총 재산은 50억 가까이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금이 40억 가까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어제부터 보도가 돼서 온통 장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이 점을 보도진들이 묻자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분의 그 남편이 되는 이종근 변호사, 늘어난 재산이 모두 현금성 예금입니다. 대검 형사부장, 이게 이제 검사장이라는 검사들이 꽃이라고 하는 그 직급이 이제 검사장이죠. 이 타이틀을 강조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불과 1년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아니 10달 만에 수십억을 버는 게
법조계에서는 가능한가? 다른 사람도 그런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양 기자님. 네, 제가 사실 어제 이 사건 알려지고 나서 정말 뭐 전현직 검사들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찰 출신 전관으로 돈을 많이 번다 이거 자체가 정말 저도 잘 못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단 40억이라는 그 늘어난 액수도 그렇지만은 건수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거의 1년 가까이에서 160건을 수임을 했다는 건데 네. 제가 뭐 취재를 해보니까 보통 뭐 소위 잘 나가는 전관 검찰 변호사가 수임하는 건수가 뭐 석 달에 10건 정도. 그러니까는 주로 굵직한 기업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럼 지금 이종근 변호사 160건에다가 40억 가까이 된다. 160건이라고 하면은요. 네.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또는 법정 공휴일 빼고 우리가 일하는 평일로 따지면은 그 날짜가 저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한 건씩 수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오는 그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말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도 그렇고 어떤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 낼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짧은 기간에 버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당한 수입이었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그러나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니. 그리고 법조인들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른바 전관예우라고 하는 분들의 수익을 보고 상당히 놀랬던 적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검찰에서 특히 뭐 검사장으로 나왔는지 차장 검사로 나왔는지 부장 검사로 나왔는지에 따라서 언론에서 뭐 유효 기간이 뭐 1년이다, 3년이다, 다르다.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임을 하고 돈을 버는 관행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 예전만 못하다라고는 하지만 뭐 최근에도 서초동의 탑5 변호사들의 수입이 어쩌다 뭐 그렇다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왜곡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맞는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하느냐 이 부분은 좀 부풀려진 어떤 허명의 의뢰인들의 기대에서 그런 돈을 가져다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다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워낙에 각을 세웠던 검사들로 낙인이 찍혀 있기도 하고 이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니까 정관예우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현금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사실 변호사 보수로 늘어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여야 공히 좀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좀 국회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아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그 변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변호사지만 한때는 검찰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그분은 검찰에서 나오자마자 그 1년 동안 프랑스로 연수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1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리고 이제 그분 부인 그리고 가족들도 아니 옷 벗은 1년 직후 옷 벗은 직후 1년이 얼마나 중요한데 프랑스로 공부를 하러 가느냐. 그런데 이제 그분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전관예우의 그런 오해를 산다든지 이런 걸로부터 내가 그걸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해외에 가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사례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삼고 있는 이 이종근 변호사, 그러면 이분은 변호사 활동할 때 도대체 어떤 사건들을 맡았을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양 기자님. 네, 그 사건의 성격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그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사건을 다수 변호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사실 블로그 가보면은 다단계 전문 검사장 출신이라고 내세우고 그렇게 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맡은 사건들을 보면은 휴스템 코리아라고 이미 재판에 넘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10만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1조 9,900억 원을 수수를 했어요. 네. 다단계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물건거리 없이 이렇게 돈만 돌리는 유사수신의 성격이 많이 결합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사건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이 사건 맡고 있고 또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 아도인터내셔널 이 사건도 이종근 변호사가 수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단계 사건이라는 게 전형적인 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네. 더 역설적인 것은 이종근 변호사가 재직 당시에 다단계 전문 수사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일정 급수의 어떤 그 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었던 벨트를 수여하거든요. 네. 블루벨트, 블랙벨트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블랙벨트가 가장 높은 단계인데 블랙벨트를 받았어요. 다단계나 이쪽 사건으로. 네. 그리고 검찰 내에서 강연도 다니고 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창의 입장이었던 사람이 입장을 정반대로 전환을 해서 방패로서 어쨌든 그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네, 블랙벨트를 받았다 이런 얘기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 하면은 이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 성범죄자를 변호를 하고 그 변호 때 동원했던 여러 가지 그 법리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 후보 자리를 이 공천이 취소되는 그런 얘기가 국민적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조국 혁신당의 그것도 비례순번 1번을 받은 박은정 검사, 전 검사의 그 남편 되는 이가 이제 이런 사건을 맡았다. 그렇다면은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든 의뢰인을 뭐 미리 선별해 놓고 받는 건 아닐 텐데 그러나 그런 의뢰인을 어떤 사건을 맡았든지 또는 그때 동원한 논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송 국장님. 조국 혁신당은 첫 번째 공약이 검찰 개혁이에요. 그런데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전관 예우 청산하자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유일한 가치가 저는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것이라고 봐요. 네. 본인이 정치를 뛰어든 이유도 검찰 개혁이었어요. 네. 검찰로부터 검찰 개혁을 하다가 보복을 당했다. 네. 그래서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개혁인데 그리고 비례대표 1번이면 상징적인 인물이죠. 검찰 네. 개혁 상징적인 인물인데 말씀하시다시피 검찰 개혁이라면 제도 개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관행의 개혁이 있겠죠. 네. 관행 개혁의 1호는 이거 정관 예우입니다. 예. 정관 예우 받는 거. 그런데 지금은 검사장 찬스를 사용했다는 게 지금 거의 뭐 이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박은정 후보가 아니 우리가 친문 검사로 낙인이 찍혔는데 무슨 정관 예우를 받겠느냐 했는데 그 말이 곧 정관 예우를 받을 충분한 조건이 됐다고 인정한 말이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은 변호사가 정관 예우를 받는 사람, 정관 예우를 해주는 사람은 네. 결국은 법원이죠. 네. 판사가 해주잖아요. 네. 정관 예우를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명수 체제에서 김명수 체제에서 네.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법원의 주요 포스트에 있었고 네. 그 판사들도 친문 판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친문 판사 체제에서 친문 검사 출신인 변호사가 정관 예우를 오히려 더 밖에 세웠겠죠. 네. 그래서 이분 이런 거 해명도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 조국 혁신당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사건의 경우에 대개 전관 예우를 이제 바라고 그걸 기대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이제 범죄 피의자들 또는 뭐 피고인들 이제 보면은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걸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징역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뭐 벌금형, 이제 이런 거를 기대하고 전관 예우를 이제 그런 변호사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해주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얘기할 때는 불구속 기소, 이제 재판에 넘어가면 집행유예, 뭐 이제 이런 절차들이 아마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이유가 많이 있을 텐데, 자, 최 교수님. 네. 이제 그래서 조국 대표 오늘 뭐 출정식을 이제 부산에서 한다고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든 반응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내놔야 되겠죠. 박은정 검사가 워낙 그 이제 현 정권과는 대척에 있던 검사였기 때문에 네. 친문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단순하게 뭐 박은정 후보 문제 그리고 네. 이제 그 남편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전관 예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공정과 상식에 가장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 상식이
이 고위공직자 변호사뿐만이 아닙니다. 네. 검판사 출신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언론인들 마찬가지. 고위 언론인 지인의 분들 많이 가더라고요. 언론인들은 전관예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형 로펌에 많이 가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네, 대형 네, 로펌은 아닌 정관예우는 아닌데 네, 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나 저기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걸 해요. 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인사청문회 때 말이죠. 인사청문회 때 그 전관예우 때문에 그 낭만 분이 꽤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상식선에서 아무리 이제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지금 이게 2천만 원에서 41억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건 좀 심한 경우고 네. 이 정도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꽤 많이 받는 사람이 꽤 있어요. 뭐 16억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제도적으로 말이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국 대표가 여기에 대한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개혁 얘기하고 우리 한국 사회 공정상식 얘기하는 분이 사실 뭐 본인이 공정상식을 어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2심까지 실형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네. 아무튼 이번 사안은 이건 이제와서 이제 후보 취소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네. 후보 취소는 못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나 이 검사 출신들의 이뭐 전관예우 이 문제는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차제에 다른 당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은 뭐 후보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마 맞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논란이 된 후보를 취소를 하고 무공천으로 놔둔 그런 사례가 이미 한 번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까지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은 안 든다. 이런 말씀이시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두 사람 박은정과 이종근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두 검사가 한 사람은 법무부에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대검에 있었고 한데 이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기자님. 예, 맞습니다.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지난 정권에서 추미애 사단, 그러니까 친문 검사들로 불렸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윤 전쟁,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찍어내게 할 때 가장 앞장섰던 현직 검사 부부였던 건데요. 당시 징계를 할 때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중지를 모으기도 했는데 저도 네. 당시 이제 법조를 출입해서 들어보면은 이때 이종근 형사부장, 이 검사장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거의 주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징계 주도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왜 이 두 부부가 모두 유명해졌냐면 당시 아내 박은정 검사도 감찰 관련 근무가 없음에도 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이 발탁이 됐었고요. 그때 이 직속 상관 류혁 검찰관한테 이제 보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윤 총장 대면 이 감찰 조사도 시도를 멋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변호사는 이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었고요. 박은정 검사도 윤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이 지난달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국 혁신당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1번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쪽으로 지금 갑자기 관심이 대거 쏠리고 있는데 비례대표 6번을 받은 전직 외교관은 또 자기 아들이 15살 때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외교관은 뭐 한미 동맹을 아주 비난을 많이 하고 한미 동맹이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한미 동맹이라는 거에 중독이 돼 있다. 그래서 반미적 그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아들이 이 미국 시민권자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조국 본인입니다. 조국 본인이 이제 그 자신이 그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이 되고 또 그런데 이 파면이 갑자기 수위가 낮아져서 뭐 해임이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 기자님. 예, 어제 교육부 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네. 원래 당초 최종 징계 수위는 파면이었는데 어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진 겁니다. 네. 이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반 만인 이 작년 6월에 서울대가 최고 수준 징계인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었는데 원래 이 재판을 받을 때는 원래 직위 해제 신분이었다가 전격적으로 파면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 조국 대표 측이 성급하고 과도하다면서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어제 위원회가 열렸는데 한 단계 낮춰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국 대표가 과거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관심이 가실 겁니다. 자신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도 학자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고 근무를 했고 제가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 봉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객관적 사실입니다. 제가 슬픕니다만은 본의와 관계없이 저희 학자로서 역할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있고요. 네, 본의와는 관계없이 학자로서의 역할이 끝났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 앞서 돌 하나를 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기자님, 네. 우리가 돌을 들 때는 대개 법적인 절차를 또는 합리적인 제도를 거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어떤 기관의 유리창을 깨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일맥상통하냐면은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 맞아요. 그런 네.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당을 해가지고 나름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도 만족 못한다, 소송에 나서겠다라고 한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미 2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법부의 판단도 못 받아들이겠다. 네. 그런 생각하고 일맥상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2심에서 징역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그 2심에서도 다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심 판결문이 200조 가까이 됐었고요. 네. 이 2심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징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절차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 징계도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으니까는 지금 유지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인데 거기에서 원래 파면이었다가 해임으로 깎이면서 이제 연금 같은 거 받게 됐거든요. 네. 퇴직금. 네. 근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아마도 앞으로 지금 본인이 정치적으로 가지는 입지라거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법률적 방식의 어떤 쟁송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명예 회복이다 명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돈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입니다. 해임하게 되면은 절반 다시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면하면은 퇴직금이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해임으로 징계가 낮춰지면 퇴직금 전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에는 조국 대표가 상당히 밝은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소식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다.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직접 지역구를 돌면서 지역구 후보가 있는 곳에 가서 격려를 하겠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더더군다나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그곳에 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거제의 기운, 그 기운의 뿌리. 오늘 우리 정강용 후보가 아주 좋은 기운 듬뿍 받았습니다. 나도 오늘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옷도 파란 옷 입고 왔는데 이게 오랜만에 파란 옷 찾느라고 옷을 입었어요. 네, 최 교수님 처음에는 이제 점퍼를 다 입었다가 등산하면서 땀이 나는지 벗고 이제 팔에 걸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봤는데 전직 대통령 중에 이런 사례 보셨습니까? 전 이런 사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건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모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고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은 물론 어느 정파의 또 수장이기도 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만두고 나서 전직 대통령인데 이 사회에 지금 워낙 이번 선거가 갈등, 증오 이런 것들로 거의 점철돼 있지 않아요? 지금 네. 아까 조선일보에도 혐오 대 혐오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양쪽 정당이 이제 네. 혐오 정치가 더 강화되고 있다라 이런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전직 대통령까지 이렇게 특정 후보를 그야말로 특정 후보가 아까 우리 앵커 말씀처럼 특정 후보가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야 네. 뭐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비판받을 일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그 특정 정당의 그 상징 색깔이 있는 점퍼를 입고 네, 다니는 거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통합의 측면이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점점 이 양측 진영의 갈등을 좀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왜 전직 대통령까지 선거전에 뛰어드는 것인지 저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지금 아까 조국 신당 말씀 나눴습니다만
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킵니까? 네. 현재 정권에 대한 심판론도 있습니다만 야당에 대한 심판론도 있는 거예요. 현재 제1야당에 대한 심판론도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조국혁신당한테 지지가 가는 거거든요. 호남 네.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근데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는 거 이거는 현재의 선거 국면을 더 가열되게 만들 뿐인 것이지 좀 별로 의미도 없고 그리고 전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가를 해 주셨는데요. 송 국장님. 그런데 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쪽,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쪽에서 찾아오겠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그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에서 오겠다 그러니까 양쪽 다 오지 말아라. 네. 그랬다는 뉴스가 이미 나왔어요. 그렇게 오지 말라 해놓고 본인이 직접 거제를 갔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뭐 지역구는 민주당 아니면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네.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그 정당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간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조국혁신당 양쪽에. 네. 그 부분은 본인이 입장이 난처하니까는 그 비례대표에서는 자기가 본인이 관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집은 지난번에 말이죠. 조국 대표가 이제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 조국 혁신당 창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마치 역성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다가 그렇죠. 예. 민주당 내에서 뭐 비난이 많았다면서요. 반발이 있었죠. 그때 네. 처음에는 그 전단계를 보면은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 탄생하도록 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그때 그 이재명 대표와 만났을 때 네. 이재명 대표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지 네. 이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대선에 유리하다는 그런 코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선회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병립형이었다가. 네. 그러면 그 이제 토대를 만들어 줬는데 그 토대에 조국 대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면 네. 지금의 조국 혁신당은 존재할 수 없다. 조국 혁신단도 존재하지 않고 네. 지금 민주당 비례 정당에 들어가 있는 어떤 친북이나 네. 아니면은 이 계담을 이렇게 선동을 했던 그 세력도 들어가지 않았죠. 반미, 친북, 종북 네, 그런 인사들도 들어가지도 않았죠. 들어갈 수가 없게 돼 들어가지 않는다. 있습니다. 특히 이 조국 혁신당은 네. 조국 대표는 그러고 나서 정당을 만들기 직전에 또 양산을 찾아갔습니다. 네. 양산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수 없이 우리가 민주당과 다른 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해한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 조국 혁신당을 주로 지지하는 쪽이 민주당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쪽, 네. 과거에 친노 쪽이 많이 지지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조금 전에 봤다시피 파란 옷을 입고 지역구에 찾아갔다. 원래 저 파란 옷도 인이블루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만든 그 색깔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지역구 이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선거판에 개입을 했다. 네.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거제에 있는 지역구에 그 후보를 위해서 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은 전국적인 상징과 영향이 없을 수 없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